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토픽은 대구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강변여가 제안입니다. 좀 전에 그 홍승관 교수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홍 교수님한테는 조금 죄송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물 문제는 원수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온갖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정들이 다 동원되고 있는 거 아닌가. 좋은 수돗물은 좋은 원수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문제 생기면 깔다고 문제 생기면 막 냄새 생기면 지혜 있지 뭐 이렇게 땜질식으로 계속 연결하는 것보다는 싹 정리해가지고 깨끗한 원수를 얻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고 우리 인증원에 오히려 보탬이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물 문제의 그 핵심은 문제의 그 근원은 이 강정부에서 하천 표류소를 취소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소독약품과 응집제를 사용하고 또 미량 유해 물질에 대한 불안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네덜란드에서는 무염소까지 가고 있는데 독일 같은 데서는 알미늄, 무약품 뭐 이런 우리 그 무약품으로 이렇게 지금 추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소독약품과 응집제를 많이 쓰는 이런 체제가 과연 온당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접근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미량유해 물질은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우선 염소 소독 요거 지금 다 아시다시피 부산물로 THM 요거 지금 우리 기준이 0.1 ppm인데 요거 먹으면은 10,000명당 3명이 추가로 암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0.08로 낮췄죠 미국에서는. 이게 근데 일사다이옥산이나 뭐 과부라화물과 같은 그룹이에요. 굉장히 나쁜 건데 정수장에서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응집제로 지금 알미늄을 쓰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유발 의심이 아니라 사실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0.1mg 이상씩 먹으면은 그 알츠하이머 확률이 3배로 증가한다는데 지금 우리 기준이 0.2에다 1리터 먹으면 0.4mg 정도로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스킵하고요. 간단하게 지금 미량 유해 물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낙동강에 미량 유해 물질이 어떤 분들은 1,500개 있다, 어떤 분은 2,000개 있다, 심지어 3,000개 있다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국은 찾아보니까 네덜란드입니다. 메즈강, 라인강에 있는 미량 유해 물질을 99년도에 숫자를 세보니까 1,328개 있더랍니다. 아마 요거보다 좀 많든지 아마 그러지 싶습니다. 낙동강에도. 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8년도에 환경부에 보고서를 하나 제출하는데 우리가 그 대구 특히 대구 부산에서 가지고 있던 그 상식이 깨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구미산단만 부산에서는 대구공단만 이렇게 블레임을 하는데 실제로 낙동강의 수질을 상수 수질을 가장 위협하는 1번은 농약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의약품입니다. 3번은 메타볼라이트입니다. 이놈들의 4번이 산단에서 나오는 물질들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그 남강입니다. 남강가에 제가 한 23년 전에 강변여가 개발한다고 또 강가에 또 우물을 하나 파가지고 나이트레이트를 조사를 해봤더니 질산성 질소 농도가 90 ppm 나옵니다. 우물에서요. 그래서 그 설계사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와서 마을에 간에 그 노인정에 가서 물어봤어요. 몇 모자 가십니까? 3모자 갑니다. 그러니까 노인 한 분이 아니다 누구는 부지런해서 1년에 4모자 간대. 농약과 비료를 퍼붓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하얀 게 다 그 비닐하우스들입니다. 요거는 그 남강이고요. 우리 대구 문산정수장 바로 앞에 있는 성주입니다. 여기는 빼꼼한 데가 없습니다. 다 비닐하우스입니다. 농약과 비료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축산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물 약품하고 축산 폐수가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농약이 뭐
외국의 문헌 보면 밀양 유해 물질 그러면 다 농약을 그 주요 토픽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농약은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껴놓고 4번인 산단 배출 물질들만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 핵심이 좀 바로잡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럼 강변여과에서 밀양 유해 물질이 제거되느냐? 제가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정수 분야 전문가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 얘기가 외국에서는 강변여과에서 밀양 유해 물질 잘 제거된다, 완벽히 제거된다는 건 아닙니다. 잘 제거된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수 분야 전문가들은 아니다. SS 정도만 제거되는 거 아니냐 강변여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구글링 해보면 금방 데이터들이 자료들이 참 많은데 그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SS 제거하자고 선진국에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강변여과를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네덜란드도 그 둔 필트레이션이라 그러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SS 제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슈미트라는 사람이 칼스루에 있는 물기술 연구소입니다. 테크놀로기 센트룸 바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독일에서의 많은 연구와 장기간의 조사를 통해 밀양 유해 물질 제거에 관한 강변여과의 효과가 입증됐다. 이건 제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왔는데 이 두 번째 거는 번역하기가 좀 아전인수격이 될 것 같아서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강변여과에서 제거되지 않는 물질들은 대부분의 경우 후처리, 그러니까 GAC나 오존 GAC 후처리를 통해서 토탈리 리무브 된다. 전체적으로 제거된다. 완벽하게 제거된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독일의 경우는 강물을 직접 취소하는 경우 1%가 안 된답니다. 강변여과를 하고 있죠, 다들. 자, 그다음에 강변여과에 관해서 리버뱅크 필트레이션이라는 책을 레이라는 사람이 편집을 해서 지금 네브라스카 대학에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죠. 이분이 그 편집한 책에 쭉 제가 한 2번 읽어봤는데 책을 밀양 유해 물질은 강변여과에서 잘 제거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보다 결정적인 보고서가 2012년도에 나오는데 스토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칼스루에 있는 독일의 물기술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워더 리서치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 AWWA 산하의 기관이 WRF인데 여기에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누구한테? 독일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독일 사람이거든요. 자, 독일에 니들이 강변여과를 많이 했는데 니들은 강변여과에서 밀양 유해 물질 제거 잘 된다며. 미국이 최근에 이제 강변여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뭐라고? 예. 미국이 강변여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강변여과를 믿을 수 있는 기술인가라는 거를 독일 사람들한테 그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게 하는데 일단 제가 그 보고서를 대략 결론입니다. 미국, 독일의 하천수와 강변여과수 수질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니까는 좀 놀란 게 미국보다 유럽의 하천이 훨씬 더 오염이 돼 있어요. 오염물 종류도 많고 농도도 높고요. 그래서 강변여과를 하겠죠. 유럽이. 그다음에 이제 강변여과에서 밀양 유해 물질 그러니까 10개의 그 퍼실리티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강변여과에서 밀양 유해 물질 368개 제거율을 조사를 하는데 353개는 제거가 잘 된답니다. 근데 15개는 제거가 잘 안 된답니다. 이 중에서 5개는 제거율이 20%도 안 된답니다. EDTA 같은 경우, 카르마제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제거가 거의 안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독일의 제거율이 미국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독일에서 경험을 미국에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 다만 체류 시간이 하루 이상인 경우 강변여과는 믿을 수 있는 기술이다. 체류 시간이 하루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상인 경우는 믿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서 강변여과는 어떤 위상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7% 먹는 물에, 독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 헝가리 40%, 핀란드 48%, 프랑스 50%, 스위스 80%. 강변여과를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강변 여과수가 되니까 수질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정수공정은 굉장히 그 간략화되고 아주 편해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제가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가서 뭐 말씀드리면은 오염 사고에 대한 오염 사고 나면 강변 여과가 방어벽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좀 많이 좀 힘이 빠져버렸는데 이 사람들 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강변 여과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오염 사고 났을 때 강변 여과에서 이걸 충분히 방어벽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대수층으로 한번 들어오면 언젠가는 흘러나온답니다. 아주 낮은 농도, 디텍션 리밋 밑으로라도.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셧다운 해버렸다 그럽니다. 86년도에 농약 저장 창고 불이 난 사건은 잘 아시니까 제가 스킵할게요. 그래서 강변 여과의 역할은 응집제나 소독약의 피해를 없애버리는 거죠. 아주 없애가지고 안전한 정수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는 다량한 미량 유해물에 대한 1차 방어벽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아까 1328개라 그랬지만은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 저보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을 통과하면은 미량 유해 물질들이 100%는 아니지만 많이 제거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강변 여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수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강변 여과가 좋다며 강정부에서 강변 여과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죠. 일단 수량 확보가 가능한가? 수공이 2003년도 보고서를 내놨는데 2만 5천 톤인가 3만 톤인가 가능하다고 보고서를 내놔요. 그게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어요. 대구에서 강변 여과 그러면 옛날 수공 보고서에 보면은 3만 톤. 수량 확보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가능하겠는가? 그 다음에 수질은 만족스럽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변 여과란 이 그림에 보이듯이 그 강가에 우물 파가지고 여과천수와 자연지하수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상에는 구약에 나오는 게 제일 최초의 기록이죠.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들어서 강가에 우물을 파서 이집트인들이 마실 물을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변 여과의 효시인데 그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기에 다시 등장하죠. 대구의 물 문제가 대구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거든요. 산업화가 대구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거든요. 유럽에서 100년, 150년 전에 이미 했던 문제고 나왔던 문제고 여기에서 이미 이런 문제를 다 극복을 했던 거예요. 방법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강변 여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물론 강변 여과 자체만 가지고 해결한 건 아니에요. 일단 강변 여과를 통해서 깨끗한 원수를 치수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산업화를 먼저 이룬 나라들의 공통적인 해법이니까 우리도 저거 따라가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죠. 강변 여과의 형태는 우물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요거는 뭐 수직정이고 요거는 독일 가면 많이 있죠. 독일 가서 많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그때 베껴놓은 게 창원에 베껴놨는데 그 다음에 집수정 미국 가면 많이 있고요. 요건 이제 요거를 그 유럽식 강변 여과라 그러고 요걸 미국식 강변 여과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상 여과라고도 하죠. 투수 개수가 여기가 우리의 한 100배 정도 됩니다. 여기는 우리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투수 개수가 작으니까 얘들보다 작으니까 강 밑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는 얘들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엘베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엘베강까지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여기 드레스덴 여기 하얀 점들이 수직정입니다. 이런 수직정이죠. 여기에는 인공 함양을 약간 추가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두셀도르프의 플레어 정수장입니다. 여기 라인강이고요. 아까 그 네덜란드 말씀하셨는데 여기 네덜란드에서 하는 강변 여과라고는 안 하고 둔 필트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강변 여과는 아니고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둔 필트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덜란드니까 우물 파면 짠물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팔 수가 없으니까 거리를 한 100m, 200m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통과를 시킵니다. 수평 방향으로 통과시키는데 이게 그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옹색한 강변 여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셨듯이 수질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강변 여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소노마 카운티입니다. 소노마 러시안 리버라는 건데 이건 하상 여과를 하고 있죠. 하상 여과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물 때 수요가 많을 때 이제 운영하는 펀드고요. 여기 재밌는 거는 요 물 그 공급하는 회사가 물을 공급하면은 원수를 받아가지고 각 커뮤니티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후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커뮤니티는 후처리를 안 하고 그 물 그냥 먹는답니다. 먹어도 충분히 아무 이상이 없고요. 자, 그래서 강변여과 형태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 저렇게 다르게 적용되는가? 강변여가 왜 다르게 적용되는가? 사이트 스페시픽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뭐 지질 조건, 하천 조건, 기후 조건, 지리적 여건, 그다음에 기술 수준, 수평 집수관 설치하는 게 수평 우물 설치하는 기술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표현 형태가 다 달라집니다. 자, 그럼 강정보 부근의 강변여과 여건은 어떠냐? 대수층이 얇습니다. 한 8m 정도 남아 있어요. 4대강 사업한다고 좀 걷어내가지고 8m 정도 남아 있는데 기반암이 사암과 혈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부수면은 우리가 원하는 입자 크기로 부술 수 있고 거기에는 그 일반 퇴적층, 이게 퇴적암들이거든요. 일반 퇴적층처럼 유기물 함량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양의 그 유기물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라인강 최하단 네덜란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0.2%입니다. 우리 김해 가면 한 2% 됩니다. 우리가 한 10배 이 정도 그 유기물 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빙적층이고 우리는 충적층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물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유기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유럽식을 적용하면은 철망간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은 이게 독성 유기물 제거에는 매우 유리합니다. 이게 사실 천연 활성탄이에요. 우리 토양이 퇴적층이 천연 활성탄이기 때문에 외지간한 그러니까 GAC에서 우리 후처리 공정에 그 고도 처리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 활성탄 공정에서 제거되는 놈들이 다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부근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주 집약식 농업을 하기 때문에 유럽식으로 하면 강에서 멀리 떨어지면 농약과 비료가 많이 흘러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유럽식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식도 부적합합니다. 미국식은 창녕에 수공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꼼짝 못 하고 있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식도 안 됩니다. 여기. 그러면 강변여과에 전체적으로 매우 불리한데 여기서 양질의 여과수를 대용량으로 얻을 수 있겠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 하천 폭이 한 400m 되거든요. 밑에 터널, 지하철처럼 터널 뚫고 좌우로 이렇게 파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미국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터널식으로 하면은 여기 미국식이거든요. 미국식으로 하면은 수질이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뒤에서 들어오는 농약, 비료, 철, 망간이 여기는 안 들어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맨 가에 거에서 걷어내버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 터널식 강변여과를 하게 되면은 하적층을 이용하니까 하천 바깥에는 충적층이라 그러고 하천 밑에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서 이게 페레니얼 리버라 그러잖아요. 사이사철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퇴적이 된 데는 아주 세립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강변여과에 불리한데 여기는 강변여과에 상당히 유리하다. 하천 바닥 밑에는. 그다음에 거대 용량할 수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류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게 비 오고 나면 하천 바닥이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과 거리가 짧아진 데는 발부 잠그면 됩니다. 그 컴퓨터로 체크 밸브 사용해 가지고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주변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나 이런 거를 염려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가 용이하죠. 지금 그 방사형 집수장에서는 이거 하나 잘못되면은 다 끄고 물 빼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긴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집수정이 방사형으로 하면은 여긴 너무 짧고요. 여긴 너무 멀어가지고 아주 그게 수리학적으로 불합리한 우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이걸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1자로 설치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자, 그다음에 여과 수질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물 함량이 높고 세립질이어서 포러스 미디어에서 오염물 제거하는 건 표면 반응입니다. 97%는 표면 반응이라 그럽니다. 근데 입자가 가늘면은 비표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오염 제거 능력이 독일의
독일이 우리보다 한 투숙해서 100배 크다 그러면은 쿠자니 칼만 법칙에 의하면은 비표 면적이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200m 여구하면 우리 20m 여구한 거나 이론적으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호기염기대를 교대로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오염물질을 다양하게 더 제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실증해봤냐? 예, 해봤습니다. 대구시에서 15년도에 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2m짜리를 직렬로 연결을 쭉 해가지고 21개 항목에 대해서 제거율을 조사를 해봤는데 20m짜리에서 뭐 페놀 같은 거는 뭐 제거 잘 됩니다. 일사다이옥산 같은 거는 좀 안 되고요. 카바릴도 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잘 됩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이건 수공에서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해봤는데 초기에는 제거가 되는데 오래 하면은 그대로 다 브레이크스루가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과부라 화합물은 여기서는 안 된다. 강변여고에서 못 잡는다. 자, 그러면은 저런 물질 뭐 하나하나 우리 밀양 유해 물질 하나하나 이렇게 안 따지고 총괄 지표로 이걸 묶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봤더니 문헌이 있더라고요. 98년도에 플레이 정수장에 대해서 플레이 정수장이 우물하고 아까 그 그림 보여드렸듯이 우물하고 그 라인강하고 한 50m, 60m 떨어져 있거든요. 투숙에서 우리 한 100배 됩니다. 근데 그 총괄 지표로는 이제 뮤타제네시티, 우리 암이 제일 두렵잖아요. 그래서 뮤타제네시티를 총괄 지표로 제가 봤더니 라인 강물은 그 리버턴트 마이크로 콜로니 숫자가 250인데 강변여과수에서 20입니다. 이거 완벽히 제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92% 정도 제거되는 거죠. 강변여과가 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도 낮추고 나서 그 다음에 오존에서 10으로 떨어지고 활성탄 통과하니까 4로 떨어져 가지고 안전한 먹는 물이라고 하고 두셀도르프 사람들은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공장, 요거만 해도 지금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이때 얘기 나온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없애버리고 강변여과 하고 나서 강변여과 하면 탁도가 한 0.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0.1 정도 나오니까 후처리로 망여과를 도입을 하면은 과부라 화물까지 이 몰레큘러 웨이트 컷오프 270돌턴짜리를 쓰면은 과부라 화물을 99%까지 제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으로 강변여과를 하고 나서 막으로 후처리하면은 잡다한 처리 공정 다 없애버리고 아까 우리 홍 교수님 얘기하신 K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른 나라만 볼 거 아니고요. 김해가 이렇습니다. 김해가 강변여과 해가지고 뭐 FDA 통과하고 뭐 잔치 벌리고 있거든요. 저 바로 밑에다가 지금 저기 그 유력한 보수 정당에서 지금 강변여과를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한 100만 톤 정도를 생산해가지고 후처리로 나노여과를 하려고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변여과를 꼭 우리가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정수 처리하시는 분들 제발 한 번만 더 좀 고려를 해보십시오. 어차피 대세는 이걸로 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강변여과는 사이트 스페시픽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유럽식은 유럽에 적합하고 미국식은 미국에 적합하고 강정보에는 강정보식이 적당하다. 그래서 꼭 유럽식 미국식으로 평가를 하지 말자.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거대 용량 강변여과가 가능하다. 하나에서 15만 톤 나무 2개 하면 30만 톤이에요. 그다음에 막으로 후처리를 할 경우에 완벽한 수돗물 생산이 가능하다. 아주 단순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전략적인 얘기인데 취수원 다변화의 완성은 지금 시장님 취수원 다변화하겠다고 막 얘기하셨는데 이전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미 쪽에서도 자구 노력 좀 해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취수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강변여과를 소규모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